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조기 대선일로 확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했고요. 6월 3일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입 수능 대비 모의평가는 4일로 하루 연기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폭락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하루에 무려 34원이 내렸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또 미국에 갔습니다. 작년 혼인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이를 낳는 가구에 주택 공급 조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서 저출생 추세 반전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열린 이 한덕수 대행 주재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6월 3일이냐? 언론들이 예측을 했고 이날입니다. 법정 기한을 다 채운 거죠? 맞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리 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이 가장 마지막 시한이고 그 기한 내에 아마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이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 6월 3일로 지정한다라고 밝히면서요. 최대한의 이제 기한을 준비 기한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행정부도 이 최대의 준비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사고라든지 어떠한 문제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참정권에는 후보들의 피선거권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선거권도 좀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취지겠죠. 자, 말씀 들으신 대로 법규에 따른 후보 등록일, 또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얼마나 할 수 있나? 공직자들이 이 선거에 나가려면 언제까지 물러나야 하나?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다 이것도 나왔죠? 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운동의 경우에는요. 5월 12일부터 그리고 선거가 치러지는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선거에 나갈 공직자의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인 5월 4일까지는 본인이 공직을 맡고 있다면 사임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6월 3일에 이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일자가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교육부가 대입 수능 모의평가를 일정을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딱 연기를 한 것은 그 최대한 학생들에게 변동성을 많이 안 주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이나 4일이나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학생들은 6월 모평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이 선거일 공고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도 차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일 결정은 대통령의 거리에 인한 선거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하였으며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네, 법적으로 선거일을 공고하는 것은 지금 보고 들으신 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고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은 이 행안부 담당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도 행정안전부의 고기동 장관 대행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일을 공고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대행이 했습니다. 6월 3일이죠. 행안부는 불법 행위 검경 합동 대응을 하겠다. 이 선거일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은 또 행안부가 담당을 합니다. 장미 대선입니다. 사전 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 또 30일 토요일 이렇게 실시가 되고요.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이 운영이 됩니다. 그만큼 네. 이제 선거에 대한 공정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6.3 장미 대선이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하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선 일자가 이렇게 잡히자 가장 바빠진 곳 역시 뭐 선관위겠지요. 10일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공개 시연회를 언론들에게 합니다. 뭐 여러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공정성이라든지 이러한 이 선관위의 투명성에 대한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투개표 절차라든지 보안 체계라든지 아니면 선거 장비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0일에 투표 개표 공개 시연회를 개최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시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것을 다 직접 눈으로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봄으로써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투개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요소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그 시연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보신 그 분할 화면 CCTV로요. 그 선거 이 투표함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항상 좀 이런저런 말썽이 있었다 보니까 이 안정적 관리, 투명한 관리 그런 것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는데 아까 그 CCTV 보관 모습은 뭐 24시간 공개한다고요? 그렇죠. 24시간 공개를 함으로써 정말로 뭐 누군가 그렇게 투개표함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공개함으로써 공유를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히고요. 투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참관단에 참여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다 이렇게 참관단을 운영함으로써 특히 사전투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각에 대해서도 불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뭐 선거한다고 지금 이렇게 바쁘지만 세계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에도 폭락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블랙 먼데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블랙 튜스데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arket, I can't tell you, but I can tell you our country has gotten a lot stronger. And eventually, it'll be a country like no other. It'll be the most dominant country economically in the world. I don't want anything to go down,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자, 병을 고치려면 약을 써야 한다. 뭐 말은 좋아요. 그런데 전 세계인들 중에 상당수 그 약이 병 고치는 약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비명이 이곳저곳에서 터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극약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7일 코스피, 우리 코스피가 유가증권 시장이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요. 폭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장을 멈추죠. 그렇습니다. 7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7.8% 내려갔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도 13.2%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반하락입니다. 유럽, 아시아, 호주 증시가 블랙 먼데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환율도 요동칩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인데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증시를 하는 제 지인들 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친구들 하루 종일 울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이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화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 골프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전 세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본인이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일단은 골프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또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이 내용과 함께 본인의 SNS에 골프를 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7초짜리, 했고요. 짧은 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방향성과 너무 괴리가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자가 증시 폭락에 대해서 물었더니 멍청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유가는 내려가고 또 금리도 떨어지고 식품값도 내리고 있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상태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과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국민들이 트럼프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시위도 벌이고 온라인상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하여튼 그 지도자입니다. 트럼프의 1호 친구 퍼스트 버디 한 달 전에만 해도 같이 차 타고 아주 웃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본인의 이 소유 주식 폭락을 했고 또 줄줄이 기부금을 냈었던 미국의 IT 재벌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시총이 1경원 가까이 날아갔다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트럼프의 말과 정반대 현상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 블랙 먼데이 현상하고도 결과하고 비교하더라도 그 낙폭이 가히 비등할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 팬데믹 때 13.9%가 내려갔는데 금융위기 때 12.4%, 이번에 10.5%입니다. 추가 하락이나 여파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빌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해다. 자해. 하버드대 총장까지도 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정책이 전환될 때까지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또 직격을 했습니다. 많은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전미경제학회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S&P 500이 트럼프 당선되면 7천까지도 올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간 10.5%가 급락을 했고요.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서머스 전 장관 하버드대 총장까지 지낸 석학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3, 4일 동안 지켜봐왔던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 더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격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을 평가를 해보자면 마치 전 세계 유가가 2배 뛴 것과 같은 손실을 우리는 맞이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이날 이 S&P 500 선물 지수가 장중 5% 넘게 하락을 하는 정말 그야말로 폭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한다라고도 평가를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해로운 경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장이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진짜 이 측근들만 괜찮다, 오케이다, 더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자, 우리 금융시장, 증시, 증시는 떨어졌고 환율은 그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요. 쉽게 말해 이 원화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헌법재판소 선고되었는 국내 정세가 일단 해소됐으니 불안 정세가 해소됐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갔었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내려가야죠. 그런데 관세 때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가 동시 폭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신흥시장을 매도합니다. 그 현상이 나타난 건데 7일 원달러 환율이 33.7원 급등했습니다. 하루에 5년 만에, 하루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더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원래 우리 목표는 1,300원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자칫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네. 엔화는 1,000원을 돌파했고요. 중국이 보복 관세 발표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증시가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지속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럴 때는 안전자산엔 금값이 올라갔는데 금값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패닉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 일단 긴급 수혈 같은 대응책을 강구했죠? 그렇습니다. 금값이 내려가는 이유도 유동성 때문에 어려워서 금을 내다 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금감위원장은 5대 금융그룹 회장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기업 쪽은 좀 더 형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전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이게 신속하게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 수혈을 했는가, 어떤 지원을 했는가가 궁금한데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 지금 의약품 정도만 제외하고 의약품은 상호 관세가 유예됐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가 발동된 겁니다. 김병환 금감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대 금융지주 은행권이거든요. 여기서 정책 금융기관과 적극적 자금 지원을 당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은행권에서 얼마나 빨리 낮은 저리로 돈을 좀 풀어놓을까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와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벤스, 미국의 정 부통령을 비꼬는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펭귄 패러디가 아주 유행을 하고 저도 봤는데 정말 웃음을 금치 못하겠어요. 이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요? 네, 펭귄이 왜 나에게 대체 관세를 부과하느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러한 장면도 밈으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모자에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떠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게 MA 그 마가를 그대로 딴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 보고 꺼져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최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모자를 저렇게 바꿔서 쓴 모습도 보였는데요. 저렇게 된 이유가 이 허드 맥도날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펭귄만 살고요. 무인도예요. 사람이 인간이 살지 없어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관세 정책 내에는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까지 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때리다 보니까 여기에 펭귄만 사는지조차 그 구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관세 정책을 발표했길래 사람이 살지 않는 펭귄만 사는 저 무인도에 관세를 부과했느냐라고 비꼬는 이러한 목소리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펭귄이 아니 대체 왜 내가 관세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저런 밈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젤렌스키가 과거에 저 두 사람한테 갔을 때 정장 안 입고 와서 아주 수모가 많았는데 수모를 줬는데 그래서 펭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정장 안 차려입었다고 100% 때린 거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도 할 말이 없고 미국인들의 이 패러디는 참 위트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중국말로 점입
가격입니다. 트럼프는 100%가 넘는 104%라는 보복 관세까지 경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 철회 안 하면 50%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34%에서 50%니까 84%가 됩니다. 원래 20% 있고 20% 있고요. 그러니까 104% 되는 거예요. 104%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대미 관세 34%를 추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4월 8일까지 철회 안 하면 4월 8일까지니까 지금 날짜가 거의 뭐 이게 내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 관세를 104%를 매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는 협상을 시작하겠다. 일본하고 또 협상을 또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정시에 또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보복을 철회하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8일이 왜 내일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일은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 내일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차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WTO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했고 캐나다도 WTO에 SOS를 쳤죠. 네,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 분쟁 협의를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요. 중국의 외교부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다라면서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무부는요, 이러한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서 WTO에 역시 제소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만약에 상호관세 35%가 발효가 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이 기존 20%에 더해진 54% 관세를 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WTO에 제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WTO 사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1기 때도 WTO를 한번 무력화시킨 바 있죠? 그렇죠. 2019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 이 미국이 이 신규 판사 임명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WTO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던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WTO의 연간 예산의 11%가량을 미국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판사도 내가 원할 때 임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WTO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미국이 2024년, 2025년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중단이 계속된다면 WTO도 더 이상 좀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9일부터입니다. 이게 내일이죠.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될 예정입니다. 일단 물고 나서 협상을 하니까 내야 합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요새 미국이 집인지 여기가 집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미길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미국의 정말 폭탄 관세 상황이라면 미국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의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미국으로 가서 9일부터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USTR 등과 이렇게 본격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8일, 9일 이제 워싱턴 D.C.를 방문하는데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USTR 면담을 하게 되는데 정인규 본부장은 상당히 그동안 이 무역 관련되는 정통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인하대 교수 출신이죠. 그래서 협의의 총력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관련된 내용은 미국과 한국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 이 보고서를 보면 관세 장벽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비관세 장벽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지금 25%의 관세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우리가 조선업이라든지 협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하자. 이렇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인교 본부장, 자리가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USTR 대표도 저번에 만났는데 별로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대통령급의 이 그야말로 면담을 통한 이 협상,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걸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실무자만 지금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앞서 소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맞다나 세계 50개국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쏙 뺐죠? 그렇습니다. 중국만 빠져있고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WTO에 오히려 제소를 하면서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의 경우에는 국난과 같다.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서 이걸 좀 해결하겠다라면서 그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역시도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세라든지 아니면 가자 지구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럼 서기장 역시도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 라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금빛 사무라이 투구 들고 가서 손정희 회장이 뭐 엄청난 투자 약속한 일본도 국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베트남 서기장 얘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삼성전자, LG전자가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나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관세는 곧 우리의 관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전망은 제가 보기에 결코 밝지 않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혼인 증가율이 55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세기를 넘는 기간에 가장 많은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도 놀랐어요. 출생률 반등을 추세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신혼부부 또 신생아를 낳는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혼인율, 우리 결혼하는데요. 결혼은 사실 순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거 혼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인율로 표현합니다. 대전, 세종권의 혼인율이 전국적으로 1, 2위 다툽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안정적인 이 공무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혼인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지역별 일반 혼인율 순위를 보면요. 대전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7위의 경남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 수도가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세종으로 옮겨가면서 이 공무원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9년간 혼인율 1위 지역을 이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많고요. 지난해 대전의 혼인 건수는 무려 53.2%, 1년 만에 53.2%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거 놀라워요. 그렇죠. 그 증가폭만 보더라도 전국의 3.6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1년 사이에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혼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의 이 원뜻 한밭이라는 거, 그러니까 큰 밭이잖아요. 그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철도가 지나치면서 큰 도시가 됐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이게 혼인율 1위가 된 이유,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젊은 신혼부부 여기가 참 좋다. 그래서 몰려들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입니다. 아.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 또 지역에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 2년간 연평균 200명의 청년이 대전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인데 머크, SK온, LIG 넥스원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취업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게 이제 대전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2030 인구가 취업을 위해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최근 2년간 대전에 상장 기업 17곳이 이제 유치됐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율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KTV도 본사는 세종에 있고요. 그런데 대전에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나갔던 청년층이 돌아오고
이 얘기하니까 무슨 전어 생각나는데요. 털을 잡은 것은 이 값싼 집값도 큰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전의 저렴한 집값 때문인데요. 대전의 집값이 청년층 신혼부부 유입을 가속시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세종이라든지 경기 7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아파트 값이 대전이 3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좀 저렴한 편이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새 출발을 하기에 저렴한 집값을 찾다가 대전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전에서 살면서 그 인근 근방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정말 기업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주거 비용이 워낙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젊은 층에게 큰 메리트로 부각이 되고요. 지난해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6개월 동안 1위를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이 집값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 처가가 대전에 있는데 저런 비밀이 숨어 있는. 유난히 그래서 중심지에 나가보면 젊은이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대전에는 결혼 장려금을 일시불로 500만 원이나 준다. 뭐 그 돈 받는다고 결혼하겠냐 이런 분들 있던데 그래도 크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시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대전 정도면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받으면 1,0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혼장려 일시금에 500만 원이고 혼인율이 끌어올려지는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보통 또 더 많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시불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이 장려금을 준다 하니까 이제 또 혼인 신고를 하게 되니까 또 혼인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유도 되는 것인데 대전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7.2%가 결혼 의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일자리, 그다음에 장려금, 그리고 주택까지, 거주하는 환경까지 이런 긍정적으로 인식 변화된 것이 대전에 또 혼인율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대전에서 수도권 오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천안에서는 전철 타고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전국적인 이 혼인 증가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 이렇다 보니 앞서도 나왔지만 결혼을 해야 또 아이를 낳고 물론 뭐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결혼을 통한 출생률 반등의 정착 이거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인구 절벽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혼인 건수가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22만 2천 건. 그러니까 직전에 2023년보다도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래프예요.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하고 비교하면 14.8% 늘었는데 혼인 증가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55년 만이네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달라진 상황도 더 보탬이 됐을 것이고요. 혼인에서 또 중요한 것이 출산까지 평균 2년입니다. 이거는 빨리 이제 출산을 한다는 것도 그렇죠. 결혼하고 뭐 바로 낳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기간을 경과하고 그렇죠. 신혼을 즐기다가 한다면 한 2년 걸린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경쟁적인 거죠. 그러면 둘째, 셋째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이런 결혼 이후에 출산하게 되는 것까지도 이제 통계에 잡히게 되면 그만큼 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면 27년부터 출산율 증가로 나타난다. 그건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첫째, 또 둘째 이렇게 또 나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또 하나의 이 긍정적 지표가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 나이 든 신랑 신부들이 늘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30대 결혼이 정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새에 높아진 초혼 연령이요. 이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입니다. 보시면 남자의 경우에 30.5세에서 쭉 33.9세까지 그러니까 남자는 한 늘어났고요. 34살 돼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자의 경우에는 한 31살에서 2살 정도에 이렇게 초혼을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연상 부부의 비율도 19.9%
9.9%로 1990년 이때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이게 아내가 연상인 경우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남녀 모두 30대 초반 결혼하는 그 퍼센티지가 최다예요. 남성이 39.1%, 여성이 37.9%가 모두 3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남녀의 이 초혼 연령이 모두 다 최고를 기록했어요. 남자가 34.3세 그리고 여성이 32.4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가 연상인 부부를 우리가 이제 뭐 잘 산다 이런 덕담도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양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뭐 정확치는 않을 수 있어도. 뭐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연상 커플 그러니까 여성이 연상인 경우에 만나는 비중이 더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만나볼까라는 생각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뭐 여자가 더 많으면 안 된다, 나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로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다 잠깐 웃은 이유는 제 가족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겹경사가 될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택 공급 혜택도 가장 먼저 준다고요? 네, 기존에 이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요. 특별 공급 외에도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공급 50%를 우선 배정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한 35%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체 물량의 이 5%를 우선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특혜가 생깁니다. 그만큼 입주의 기회가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간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기존에는 18%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23%로 더 확대가 되는 것이고 신혼부부 특공 중에서 신생아 우선 배정도 20%였는데요. 기존에는 35%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신생아 가구를 30% 내로 우선 입주 혜택을 줘요. 오. 현재에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고 신생아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청약 기준도 대폭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건 더 좋은 곳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이후에는 아이 낳은 가정은 특별 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 좋은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또 무주택 기준이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모집 공고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청약 신청자 본인은 결혼 전에 당첨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에 다시 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기회를 다 제공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월 1,300만 원 버는 맞벌이 부부. 이건 소득이 꽤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소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 청약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 부부들에게도 아이가 태어나면 혜택을 많이 준다고요? 원래는 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로 그 재계약의 기회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출산한다, 그러면 장기 거주를 허용합니다. 이 새로 태어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만큼 재계약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다라고 한다면요. 그 지자체에 해당하는 뭐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같은 도시 내에서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이 정말 크게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챗GPT가 만들어주는 이른바 지브리풍 이미지. 정말 인기네요. 네네. 지브리풍이 인기인데 저는 내봤더니 너무 퉁퉁하게 나와가지고요. 아니, 원래 우리 배 소장이 풍채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브리 이 푸사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의 일전 만화의 중심되는 그 공간이 바로 지브리인데 이 프로필 이 사진 이 열풍입니다. 챗 GPT에서 유료로 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7억 장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7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브리 스타일도 달 수 있고 짱구, 심슨 등 유명 애니메이션 하풍으로 가능하고 AI로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샘 울터먼 CEO는 지브리풍 이미지로 저건 좀 심하네요. 소년을 만들어놨네요. 사진을 교체했는데 샘 울터먼이 아니네요. 네.
자,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갑자기 젊어지고 예뻐지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작권 논란이 따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브리풍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작가의 화풍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권리 충돌의 문제가 없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화 원피스의 감독도 지브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 하야오 감독 역시도 AI의 애니메이션 너무 혐오스럽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 본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작자라든지 작가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 하야오 감독 실제로 AI 애니메이션 혐오스럽단 말까지 했는데 자, 이렇게 확산되면 세계적 저작권 분쟁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좀 공백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원작자, 그러니까 원래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창작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과 초상권과 다양한 권리들이 또 수정이 된다면 그것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데이터 학습에 이런 사진들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또 초상권 침해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람 사진을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원화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린다면 뭐 AI 학습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내가 용인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진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다라는 것은 특히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물도 하고 본인도 재미로 하고 요새는 참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제소권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상권이라 함은 내 얼굴을 누군가가 가져다 쓴다라고 한다면 내 초상권이 침해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나의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내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송강호 씨가 또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와서 저게 사진과는 좀 다르고 조금 약간 패러디하는 느낌도 좀 있네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보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워낙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일부 중고 플랫폼에는 내가 이 돈을 받고 이러한 걸 만들어주겠다, 이미지를 생성해주겠다라고 하는 게시글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AI 활용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 그러니까 타인이 노력을 해서 얻은 그러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한 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저 오픈 AI 뭐 학습 차원이거나 선물하거나 이렇게만 쓰셔야지 저거 자기 것도 아닌데 돈 받고 파시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그런 경고가 아닐까 싶어요. 배종찬 소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정말 완연한 봄날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